붓을 잡고 글을 쓰려고 하니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뒤덮는다. 왕이 쓴 문장입니다. 82세 노인이 조선을 50년 넘게 다스린 왕이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 영조 52년 3월 창덕궁 대전에서 한 노인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머니의 비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58년이 지난 어머니. 하지만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첫 글자를 쓰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곁에 있던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영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82세 노인이 50년 넘게 나라를 다스린 왕이 어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1718년 3월 9일 한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궐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 하지만 그녀는 평생 궁궐 한쪽 구석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정식 왕비도 후궁도 아닌 애매한 신분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아들 영조는 달랐습니다. 왕이 된 후 그는 왜 80세가 넘도록 한결같이 어머니 곁을 찾았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어머니에게 매달리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 어머니가 왜 아들에게 가장 높은 사랑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670년 조선 현종 11년 11월 6일 한양 어느 집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성은 최씨,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화려한 집안도 권세 있는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양 어디선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웃고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운명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궁궐 문이 그 아이 앞에 열렸습니다. 높은 담장, 거대한 문, 그 너머로 보이는 기와지붕들. 7살 소녀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수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궁궐의 가장 낮은 자리. 7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들이었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우물가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두레박에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궁궐은 넓었습니다. 대전, 후원, 각 처소들 모두 물이 필요했습니다. 최 씨는 날마다 물을 날랐습니다. 겨울이면 우물물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씨의 손도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여름이면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귀한 분들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말을 걸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보이지 않게 살아야 했습니다. 밤이면 좁은 처소에서 잠들었습니다. 다른 무수리들과 함께 좁은 공간에 여럿이 누워 때로는 배가 고팠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팠습니다. 때로는 집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약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7살 소녀는 어느새 10살이 되었습니다. 10살은 15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궁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물 깃는 법을 배웠습니다. 청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1686년 16살. 그 해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숙종이 후원을 거닐다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16살 소녀, 물동이를 이고 가는 뒷모습. 숙종은 그녀를 불렀습니다. 최 씨는 놀랐습니다. 왕이 자신을 부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숙종이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날부터 최 씨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궁녀도 아니고 양반가 딸도 아니고 궁궐 최하층의 소녀. 하지만 왕은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1694년 10월 최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덕궁 보경당. 밤이 깊어가는 시각. 산고 끝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훗날 조선의 왕이 될 아이, 영조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았지만 최 씨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무수리가 왕자를 낳았다고? 어찌 그런 일이? 속삭임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최 씨는 그 속삭임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왕자를 낳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식 후궁의 칭호도 없었습니다. 단지 수건이라는 가장 낮은 품계만 받았을 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형, 경종이 될 왕세자는 병약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최 씨의 아들이 왕위 계승 후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 씨는 아들과 떨어져야 했습니다. 궁궐의 법도였습니다. 신분이 낮은 후궁의 자식은 따로 키워집니다. 최 씨는 멀리서 아들을 바라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모가 아기를 안고 지나갔습니다. 최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젖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재워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699년 최 씨의 아들이 5살 되던 해 숙종은 그 아이를 연인군으로 봉했습니다. 왕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궁궐 한쪽 구석, 좁은 처소,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700년, 연인군 6살, 최 씨는 마침내 정식 후궁 칭호를 받았습니다. 숙빈, 처소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궐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01년 장희빈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종의 어머니 장희빈, 그녀가 사사되었습니다. 궁궐은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의 눈초리가 최 씨에게 향했습니다. 연인군의 어머니가 뒤에서 무언가 했던 것 아닌가? 연인군이 세자가 되려고. 아무 근거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무서웠습니다. 최 씨는 더욱 몸을 낮췄습니다. 더욱 궁궐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았습니다. 가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10살이 넘은 연인군. 어머니, 최 씨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심하거라. 절대 교만하지 마라. 형님을 잘 섬겨야 한다. 어린 연인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최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한 번의 실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명심하거라.
연인군은 어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1720년, 연인군 26살. 아버지 숙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복형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721년 8월, 연인군은 왕세제로 책봉되었습니다. 다음 왕이 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최 씨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아들이 높아질수록 자신은 더 낮아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불공을 들였습니다. 아들이 무사하기를, 아들이 화를 입지 않기를.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1715년, 연인군 21살. 경종과 연인군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신하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경종을 지지하는 파, 연인군을 지지하는 파. 최 씨는 두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된 비극, 형제가 왕위를 두고 다투면 결국 피를 부릅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라. 형님께 충성하거라. 살아남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1716년, 최 씨의 몸이 약해졌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숙종은 명했습니다. 사가로 나가 요양하라. 최 씨는 궁궐을 나왔습니다. 아들 연인군의 저택 창의궁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요양하며 지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보살핌을 받으며 1718년 봄이 왔습니다. 창의궁 뜰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기운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1718년 3월 9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49살. 짧지 않은 나이였지만 편안한 생은 아니었습니다. 7살에 궁궐에 들어와 42년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평생 궁궐 구석에서 살았습니다. 아들 연인군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최 씨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조용히 묻혔습니다. 서울 성북동, 작은 언덕, 숲빛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724년 8월, 경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조였습니다. 31살의 새 왕, 왕이 된 영조가 가장 먼저 한 일, 어머니 무덤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성북동 언덕, 작은 무덤. 영조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궁궐 구석에 계셨습니다.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영조는 무덤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영조의 효심이 시작되었습니다. 1725년, 영조는 어머니 무덤을 크게 조성했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전하, 후궁의 무덤을 너무 크게 하시는 것은?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인가? 무덤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단장도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다시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을, 겨울, 계절마다 영조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전하, 정무가 바쁘신데? 영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를 뵙는 것이 나의 정무다. 1730년, 영조 즉위 6년째, 영조는 여전히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영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항상 조심하거라. 절대 교만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740년 영조 즉위 16년째. 영조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 먼 길을 다니시는 것은? 영조는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께 가는 길이 어찌 먼 길인가? 그리고 계속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1744년 영조는 어머니 무덤을 육상묘로 승격했습니다. 1753년 영조는 다시 육상궁으로 승격했습니다. 후궁의 무덤을 궁으로 부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예법에 어긋납니다.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예법이 무엇인가? 효도가 예법이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예법이다. 그리고 계속 영조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1760년 영조 70살, 1770년 영조 80살. 예순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영조는 계속 어머니 곁에 갔습니다. 가끔 길이 험했습니다.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눈이 오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전하, 날씨가 좋지 않으니. 영조는 고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날씨에도 나를 기다리신다.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1716년 3월 5일 영조 82세. 영조는 어머니 육상궁 비문을 직접 쓰기로 했습니다. 창덕궁 대전. 영조는 붓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애를 기록해야지. 첫 글자를 쓰려고 붓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조는 붓을 놓았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82세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곁에 있던 신하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영조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붓을 잡고 글을 쓰려고 하니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뒤덮는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궁궐 구석에 계셨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왕으로 살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비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조는 붓을 놓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한 달 뒤, 1776년 4월 22일, 영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영조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곧 뵙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숙빈 최씨. 그녀는 왕의 어머니였지만 평생 궁궐 구석에 숨어 살았습니다. 7살에 궁궐에 들어와 42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권력도 영화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키우지 못했습니다.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당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영조. 그는 50년 넘게 왕으로 살았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60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80이 넘어서도 영조는 한 번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왕이 어머니 무덤에 자주 간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신분이 낮은 어머니 때문에 받은 상처를 보상받으려 한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2세 노인이 어머니 비문을 쓰다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울었던 것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왕으로 산 세월보다 어머니 아들로 산 세월이 더 길었던 사람, 그것이 영조였습니다. 오늘날 성북동 육상궁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 소나무가 둘러싼 곳,
숲빈 최 씨가 쉬고 있는 곳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여름이 되면 나무가 푸릅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듭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립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그곳은 변함없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 가장 깊은 사랑을 받은 어머니가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 숲빈 최 씨와 영주의 이야기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신분이 낮아도 권력이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숲빈 최 씨와 영주의 이야기입니다.